몇 번? 오, 멀다. 없는 거 아니야? 또 있다. 90. 응? 90. 이거? 네. 자, 여기 봐봐. 자, 동위원소에 대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나타냈다. 우리는 이쪽 문제에서 동위원소 문제가 제일 까칠하거든. 이걸 딱 봐봐. 이 그래프를 보니까 동위원소는 몇 종류? 두 종류라는 게 나왔어. 두 종류. 자, 원자량은 A하고 A 플러스 A니까 몇 차이나? 2 차이 난다. 이거야. 자, 이건데 지금 A짜리가 얼마고? 4분의 1이고 B짜리가 A 플러스 2가 3짜리야. 자, 얘를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봐. 이 사이가 2 차이인데 합쳐서 4란 말이야. 4칸 나눠. 알았지? 자, 누가 더 많아? A 플러스 2가 더 많지? 그렇다면 그쪽으로 3을 잡아.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야. 이게 평균이야. 그럼 결국 요점은 뭐가 돼? A 플러스 1.5 이게 평균 원자량이야. 실제로 평균 원자량은 이게 정석이다. 이게 정석. A는 전체 4분의 1이고 A 플러스 2는 전체 4분의 3인데 그래서 구하면 이게 돼. 근데 이거는 서술은 문제 풀 때 쓰는 거고 니네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10짜리하고 11짜리가 있는데 얘가 뭐 1대 4래. 존재 비율이. 그러면 얘는 1차이잖아. 그걸 5칸 나누는 거야. 그럼 한 칸당 0.2지? 그리고 얘한테 가깝게 생기겠지. 얘가 많으니까. 그래서 10.8이 되는 거야. 10.8. 이거 계산하려고 시간 뺏겼다가 니네 1학기 중간고사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지? 시간 하나도 없다는 거? 속도를 빨리 하려면 계산 방법을 잘 배워둬. 이건 역시 마찬가지야. 얘들 평균 원자량 그래서 뭐야? A 플러스 1.5가 답이야. 평균 원자량이. 그럼 봐라. 요 말이 써있다. 자, 요런 거다니. 지금 얘가 연자 번호를 아무것도 안 써줬어.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 숫자는 원자일 때 어떻다? 같다는 걸 명심. 그리고 이 양성자가 같은 게 동위원소의 특징이야. 그래서 전자수는 동일해야 돼.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정적이 그렇다. 그래, 수민아, 너밖에 없어, 지금. 애들 다 가정여행 가나 없단 말이야. 무슨 5월은 가정의 달이야? 맨날 여행만 가, 이씨.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고. 가정여행 가는 쫓아가니? 가는구나. 나 안 갈 줄 알았지, 초등학생이라. 그러니까, 대답을 다 뭐하랬다니? 그러니까, 결국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자수가 동일해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게 동위원소의 특징이야. 알겠지? 물리적 성질만 다르다. 중성자수가 달라서. 요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중성자수인데 요것만 달라. 누가? 동위원소들은. 자, X2 분자라는데 물질이야, 물질. 우리가 이 단원이 원자에 대한 단원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물질이 나온다. X2 분자 중에 이것이라고 했잖아. 자, 왜 하필 얘를 물어봤을까? 얘가 X2가 될 확률은 봐라. 얘는 얼마냐? 그냥 곱해. 여기에 지금 제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잖아. 그런데 확률이 16분의 3이란 말이야.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따져줘야 돼. 이거와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 전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다 곱하기 2를 해버려. 알았어?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얘 확률을 X, 얘 확률을 Y로 온다면 결국 확률은 EXY가 되는 거야. EXY. 알겠지? 그래서 얘는 16분의 6이 답이야. 틀렸어. 그래서 자, 이 각각의 원자량이 주어지면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있죠?
누구 쪽에 치우쳐서 A 플러스 2에 치우쳐서 형성이 된다. 진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균 원자량은 이거다 물어봐요. 알았죠? 오케이. 답은 이렇잖아요. 다음 95번이요? 아, 이렇게 했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번호가 내가 쉬운 거 빼버렸는데 있어요. 있다. 보세요. 네가 질문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자, 지금 이온이라고 뚝 써있어. 쭉 이온이라고 써있거든. 표는 세 가지 이온에 관한 정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럼 보면 A이온, B이온, C이온 여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이온에 관한 정보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X, Y, 그러니까 X는 뭐라고? 양성자의 숫자가 되는 거고, Y는 뭐가 돼? 질량수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하량이야, 전하량. 그렇지? 그럼 이건 뭘까? 결국 양성자 수 더하기 전자의 수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온이라는 건 니네 배웠지만, 봐라. 세트 1이 있고, 이거 외워. 주기성이 되게 필요하니까. 세트 2가 너희들한테 나와. 세트 1은 누구 따라가는 거야?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이야. 얘들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 전자 몇 개? 10개, 10개 따르는 애들이라. 그래서 주류적으로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13번 알루미늄까지. 그래서 몇 주기에서 몇 주기? 2에서 3주기에 걸쳐 세트 1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을 따라가는 애들은 세트 2라고 잡자. 얘는 3에서 4주기에 걸친 원소들인데, 16번, 보통 15번 이온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포함시키자. 20번 칼슘까지가 18번을 따라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기 요거부터 A이온부터 볼까? 그럼 얘를 이온으로 표현할 때 어차피 양성자 수는 얼마야?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 이게 양성자의 숫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량수를 안다는 얘기는 우린 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지 이거? 중성자수. 중성자수. 12개. 중성자수. 이렇게. 그럼 전자는 10개 아니면 뭐 10개 아니면 18개야. 근데 12번은 여기에 속하잖아. 그지? 12번은 여기에 속하잖아. 그럼 얘는 몇 개가 답이야? 10개가 답이라 이 전자수와 양성자수를 합치니까 이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A는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냐? 좀 깊게 보면 간다. 알았지? 얇게 보면 안 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두 번째 거 해볼게. 일단 양성자는 11번이고, 자, 질량수가 23이라는 얘기는 얘는 얼마다? 12라는 얘기야. 이게 중성자. 합쳐서 23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럼 11번은 또 여기에 속하잖아. 어디? 세트 1에 속하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얘 몇 개야? 10개라는 얘기야. 그럼 둘이 합치면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합치면 이건 1이 되는 거야. 1 플러스 1. M. 다음에 C이온 8번이잖아. 8번도 세트 1이네. 그지? 그럼 제가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양성자 8개. 또 16이니까 얘도 8개가 되는 중성자. 그치? 그리고 세트 1에 8번이 요소 속하잖아. 10. 그럼 둘이 합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합치면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억 중성자 수는 A, B가 같다. 맞는 설명이에요. 12로 동일해요. 다음에 이온의 전자수분의 이온의 전하는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분모 다 똑같네. 세트 1이니까 10이잖아. 저거 보는 거 아니야. 10분의 1이잖아. 누구든. A, B, C가 모두 전자가 몇 개야? 10개란 말이야. 10개. 그러니까 니은의 분모는 똑같다고 보면 돼. 10개. 그럼 전하 큰 놈이 짱이지. C, 2구, B. 뭐야?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면 2나 1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C가 B의 2배가 맞아.
다음에 B와 C의 안정한 화합물. 사실 이거 만약에 자기 학교가 3단원 초기까지 이온결합까지 나와 그러면 이거 들어가. 이거 자기 학교에서 조금 공립학교 둘 다 공립이네. 그러면 1단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온결합이. 그건 뭐냐면 이래 이거 통과 시간에 배웠지. 그지? 참고로 알고 있어. 이온결합은 반드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결합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한눈에 알아봐야 돼. 이온결합은 무조건 100%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화학 시간에 대문자 2개 이상 있다는 얘기. 곧 예를 들어 A, B 이러면 A가 무조건 양이온이야. 앞에 있는 애가. 그럼 얘들은 전하량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들을 쓸 때는 전하의 합이 0이게만 써.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것들은 수용액이 들어가도 전하의 합은 0이야. 양전하, 음전하의 합은. 지금 B, C인데 누가 양이온이야? B가 양이온이야. B뿔. 맞지? 그 다음 C는 음이온이야. 둘이 합이 0이 되려면 얘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C는 이렇게 써야 돼. B, 2C. 알았어? 그러면 결국 B 밑에다 이걸 쓰면 안 되지. 뭐 써야 돼? 여기다 N 쓰고 C에다가 M 써야 돼. 알겠지? 질문. 이 결합해봐. 몇 대 몇으로 결합할까? 둘의 최종 배수가 얼마야? 6이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2개. 이게 잘 나와. 간단한 거니까 봐도. 알았어? 그래서 지금 틀려. 니은만 답이. 이거 꼭 기억해. 세트 1, 2. 이거는 주기성 가서 또 할 거다 내가. 알았니? 여기는 니들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암기도 필요하지만 얼마큼 빨리 떠올리냐.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알아듣고 얼마큼 빠르게 캐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느냐가 관건이야. 여기는 분석화학이야. 질문. 98번 여기 봐봐. 역시 물질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지금 이런 원소하고 이런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자, 동위원소가 두 종류 있다고 보면 돼. 동위원소가 두 종류 있어. 근데 어디서 맨날 비스무리한 이것들이 나올까? 얘 이거야, 얘가. 이거를 이미테이션 하는 거야. 저거 교과서에 있잖아. 그치? 딱 원자력이 2배 크잖아. 그치? 저거를 슬쩍 끄집어낸 거라고. 지금 문제를 보면 둘이 이렇게 만난 거 다시 말해보자. 얘들 둘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난 애는 X2 분자량이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야. 2A. 예. 됐지?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근데 이 경우는 이것도 있다고 그랬지 내가. 그치? 확률이 이치 확률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야.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얘가 만나는 경우 그러면 얘는 이게 되는 거지. 이랬을 때 분자의 수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확률을 의미해. 자연계에 존재할 확률이지. 그치?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 됐지? 자, 근데 봐라. 내가 얘들을 이렇게 놓을게. 확률 알아 몰라? 모르겠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올게. 확률 이만큼 있다. 알겠어? 그럼 얘는 확률이 전체 x 플러스 y분의 x잖아. 잘 봐. x 플러스 y분의 뭐가 되고 x가 되고 그 다음 얘 또한
x 플러스 y분의 뭐가 돼? x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뭐가 떨어지느냐? 얘 확률은 제곱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뜨는 거야. 그럼 맨 밑에 거. x 플러스 y분의 뭐가 되는 거야? 결국 y가 되고 얘도 y가 되고 결론은 얘도 확률이 제곱분의 y의 제곱. 얘는 보는 거 아니라고. 왜? 얘 어차피 어떻게 나올까? 분의 뭐가 나와? 이거 나올 거야. EXY. 그치? 우리가 볼 건 얘야. 알았어? 근데 3은 제곱값이 아니잖아. 이게 눈으로 보는 능력치거든, 얘들아. 이거 제곱대로 키워봐. 이거 제곱해봐, 얼마야? 여기다 3을 곱해봐. 9야, 9. 여기다 3 곱하면 6이야. 그럼 쟤 얼마겠느냐는 거지. 교과서를 충분히 본 친구들은 뭐를 하냐면 얘가 확률이 몇 나왔냐? 교과서에 3대 1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의 확률비는 분모 내가 왜 빨간색으로 써주고 분자는 파란색으로 썼겠어. 이거 어차피 필요 없다고. 분모. 얘는 뭐 쓰고 9 뜨고 9, 3, 3은 9. 얘 뭐 또? 1 뜨잖아. 그치? 얘는 뭐 뜨겠냐? 6 뜬다니까 이거. 3으로 나눠봐. 3대 2다. 3분의 1. 알겠냐?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야 이거. 이 값을 상대값으로 바꾼 것뿐이라 교과서 문제를 바꾼 거야 이게. 그래서 A 플러스 2의 존재 비율은 25%가 정답이 되는 거지. 3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계에서 이것들의 분자수 금이 얼마 나오니? 따지면 1이라고 보면 돼. 1의 제곱이니까 1이야 그냥. 그리고 j-의 분자수는 뭐가 되고? 9가 되겠지. 확률이 9대 6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9가 맞아. 다음에 x의 평균 원자량은 뭐라고 해야 돼? 3대 1이면 봐라. 얘가 3대 1이니까 아까의 반대잖아. 얘를 2차이니까 얘가 더 많잖아. 그러면 a 플러스 0.5가 되는 거야. 평균. 왜? a가 있고 a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들이 3대 1로 있다고 친다면 결국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 얘한테 가까운 값으로. 그러니까 a 플러스 0.5가 3이야. 아까는 1대 3이어서 a 플러스 1.5였거든. 알았어? 결국 뭐냐? 요거. 이거 3 곱하면 9대 6대 2번데. 그지? 그래서 저 물음표는 3분의 1이 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해. 막, 응? 풀이를 하고, 너희들한테 여기 문제들 나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작년 6월 2학년들, 너네 이거 교육청 모의고사 보겠지? 그치? 거기에 나왔던 문제거든.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기본은 얘다. 얘를 응용한 거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질문. 염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염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얘들끼리의 확률을 곱한 제 비율이 있죠. 우리가 XY로 놨잖아요, 확률을. X제곱이 3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Y제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2XY일 거 아니에요, 확률이. 2XY는 2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XY, 2XY가 2이기 때문에 XY는 1이 나와야 돼요. 1이. 결국 뭐냐? 이거와 이것의 합은 100%라는 얘기예요. X 곱하기 Y가 1이 나온다는 표현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상대값이잖아요. 확률은 항상 100이 나와야 되는데 얘들 곱 자체가 XY가 1이 나오는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키우는 거예요. 제곱값으로. 루트를 씌워서 x제곱이 3이면 x제곱값이 정확하게 루트 값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값이
3배수, 2배수인가? 3배수죠. 3 곱하기 3. 9가 루트값 딱 떨어지잖아요. 9값으로 바꾸는 게 힌트예요. 9값을 바꾸는 게. 그럼 곱하기 3을 하고,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줬을 때,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9대 6대 이건 1이 떨어져요, 답이. 그래야 얘들이 25%, 75%, 100% 떨어지니까. 사실 니네가 푸는 문제들 대부분이 정석으로 풀어야 된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근데 그 정석으로 풀면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너희들한테 너네 바보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일반 친구들이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했다는 입장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야 돼. 그걸 벗어나면 틀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안에서 냈다 그럼 내가 배운 거에서 낸 거예요, 배운 거에서. 그래서 3대 2가 돼? 그럼 너희들이 가볍게 배웠던 게 9대 6대 1이 있잖아요. 누구요? 염소요. 저거 응용한 거예요, 응용. 그것도 숫자로 응용한 거 아니에요. 그냥 확률만 상대값으로 응용한 거예요, 3으로 나눠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걸 9대 6이라고 보는 순간 답이 금방 떨어져요. 다음, 이거 기억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자, 지금 이것이 9면 x의 제곱이 9란 얘기잖아요. 그럼 x는 얼마예요?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얘는 뭐란 얘기죠? 이 xy가 뭐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x가 3이라며요. 그럼 y는 뭐 나와요?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3대 2대 이게 3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를 바꾸면 9대 6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들이 3대 1이라는 확률이 뜨고, 이것이 3대 1이 나오면 전체 100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25%죠. 4분의 3이 75%. 알겠습니까? 또 101번에 디귿이요. 있다. 자,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 니네 이거 보니까 누구라고 생각해? 교과서에 있잖아요. 염소야 이거. 봐봐. 교과서 외책만 안 나온다니까. 근데 이거 잘 봐라. 얘가 35고 37이야. 35고 37인데 평균 원자력이 얼마래? 35.5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거구나. 맞지? 그러면 35가 얼마 있고 3 있지. 이게 75%라는 얘기야 이게. 얘가 25%. 이렇게. 그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할래 얘들아? 69.8. 이거 그냥 70이잖아 말 그대로. 유효수가 69.8이라면 누가 더 많이 있는 거냐? 자, 69하고 70이 반이 얼마야? 딱 70이지. 근데 70에서 누구에 더 가까워? 69쪽에 가깝잖아. 그럼 얘가 좀 더 많은 건데, 봐. 이런 문제, 교과 문제를 풀 때는 정수화시켜서 풀어. 다시 말하자. 얘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맞지? 그럼 얘 뭐라고 나와? 1대 1은. 야, 1대 1이지. 70이니까 거의. 맞아? 물론 정확히 몇 미리 가면 69짜리가 더 많아. 근데 1대 1이야. 69.8 정도 되면. 그래서 C분의 D 이렇게 물어봤잖아. C분의 D. 자, 69.8. 야, 만약에 3대 2면 내 말 잘 들어봐. 69가 있고 71이 있다. 이 사이가 얼마니? 2 차이다. 이 차이를 3대 2로 우리가 만약에 CD, C가 3이고 예를 들어서 그럼 몇 칸으로 쪼개야 돼? 5칸으로 쪼개봐. 그럼 한 칸당 얼마겠니? 떨어지는데? 이런 제기를 떨어지는데? 자, 3대 2면 5칸으로 쪼갤 필요가 있네. 이렇게. 그럼 한 칸당 얼마가 되지? 0.4가 돼. 맞지? 떨어지네. 나한테 1대1로 잡았더니. 그러면 지금 69.8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3이고 2라. 이렇게 나오겠네. 3대 2로. 그죠? 야, 3대 2네. 1대 1이라니 야구로 잡고. 3대 2. 맞아요. 그러면 C분의 D는 이거 정답 맞아요.
쪼갠 거니까. 자, 1g에 71짜리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분에 69짜리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우. 이거 니들한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일단 71짜리 Y랑 69짜리 Y랑 누구 양성자가 더 많아요? 누구 양성자가 더 많아요? 이건 뭐라고 물어보는 게 똑같은 줄 알아요? 얘하고 원자 번호 누가 더 커요?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1g 속에 71짜리 Y를 표현해 볼게요. 자, 71짜리 Y는 정석.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로 바꿔요. 아보가드로 이론에 의해서 얘는 1몰은 몇 g이다? 71g입니다. 알겠습니까? 1몰은 71g. 그 속에 몇 들었어요? 양성자수가. 31이 든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그대로 내리세요. 1g. 얼마 줄었어요? 71분의 1 줄었잖아요. 맞죠? 다시 말해서 얘는 71분의 1몰이란 말이야. 되냐? 그럼 얘는 양성자수는 어떻게 줄여요? 71분의 31이 돼요. 이렇게. 맞아요? 71g에 71짜리 Y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요, 원래 71g 속에는 31개가 들었는데 1g 그러면 같이 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도 봐봐요. 1몰이 몇 g이에요? 69g이에요. 그 속에 역시 31개의 양성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1g 그럼 얼마 줄었어요? 69분의 1 줄었잖아요. 그럼 69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3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몰수예요. 양성자 숫자고 아보가드로 숫자고. 결국 분자가 똑같잖아. 맞지? 그럼 잘 봐라. 1g에 71 Y는 얘 비율을 해봐. 이거 대 이거.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그럼 분모는 71분의 1이고 분자는 69분의 1이야. 잘 봐. 이게 71짜리 Y고 69짜리 Y잖아. 69 대 71. 됐어? 분모가 69고 분자가 71이에요. 프로덕트가. 알았어? 니들한테 나오진 않지만 저 계산이 공식으로 들어가면 니네가 머리가 아파. 저렇게 비율적으로 풀어. 항상. 알았죠? 자, X2 1몰에 들어있는 이거와 이거의 존재 비율이 각각 A, B일 때 중성자의 양은 이거다라고 했어요. 잘 봐요. 이거 누구니까? C에 C에 1몰에 들어있는 이거와 이거의 존재 비율이 각각 3대 1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우리 3대 1을 찾았잖아요. 3대 1 찾았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35짜리.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 얘는 원자번호 얼마야? 저기 써있죠?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 중에 중성자의 양을 물어봤잖아요. 존재 비율 자체가 각각 A하고 B가 존재할 때 라고 했으면 이미 여러분들 여기 속과 여기 속은 중성자 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존재 비율이 A, B라면 결국 이 얘의 중성자 수는 얼마 나올까요? 여기서 빼봐요. 얼마예요? 18이죠. 18. 여기서 빼 22죠. 그럼 얼마예요? 38이에요. 중성자 수가. 이 안에 38 들었어요. 근데 확률을 줬잖아요. 3대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다면 X2 1몰 속에 얘 존재 비율이 A, B라면 결국 X2에는요 뭐뭐짜리가 있어요? 35, 35가 결합된 70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누구도 있고, 얘들 둘이 만난 72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7끼리 만난 74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것의 존재 비율 자체를 이렇게 잡았다면 결국은 이것 차지하는 얘기죠. 전체 얼마 중에 16 중에 얼마를 차지한다? 얘가 6을 차지하는 거죠. 전체. 아까 얘가 이랬잖아요.
35짜리 C에 가고 X라고 합시다. 35짜리 X가 얼마 차지해요? 16분의 9를 차지하겠죠. 제 확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가 16분의 9, 그 다음에 이런 애가 반대급부까지 합쳐서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이렇게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중성자의 양을 물어봤잖아요. 중성자의 양.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막 이럴 때 중성자의 양. 결국 3대 1이라면 누구 값이 더 많겠느냐 그러면 얘가 더 훨씬 많죠. 35짜리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35짜리는 중성자를 몇 개 갖는데 얘는 18을 갖고 얘는 몇 개를 가져요? 20개를 갖는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18짜리가 몇이 있고 20짜리가 몇이 있을 때 이들의 중성자의 양은 얼마가 나오겠냐? 그럼 각각이 다 곱하면 돼요. 여기 중성자 몇 개 떠요? 여기서는 35, 30에서는 18짜리가 둘이니까 36이 뜰 거고. 맞죠? 여기서는 중성자가 몇 개 뜰 거야? 계산했죠. 38이 뜰 거고. 여기는 40짜리가 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떴다면 그들의 존재 비율을 계산 안 해줍니다. 곱하기 해서. 알겠습니까? 그 정도 퍼센트, 36짜리가 16분의 9를 차지하고 38짜리가 16분의 6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40짜리가 16분의 1을 차지하는 데를 다 끄집어내는 거. 이거 니네한테는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아요.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5, 35는 얼마예요? 그냥 70이잖아요. 그죠? 이렇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여기까지 설명은 제가 저 구구장창 했지만 간단한 겁니다. 설명은 이거예요. 이 말만 하나 딱 들으면 돼. 디귿은 얘들아 17번 X35와 17번 X37이 3대 1로 있을 때 평균 얼마였어? 평균 얼마였어? 35.5였지. A 대 B일 때 그치? 35.5다. 그럼 CL표는 평균 분자량이 얼마나 나와야 돼? 둘을 더해봐. 35.5 둘을 더해봐. 이거 나와야 돼. 맞지? 이 속에 중성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 니들 실제로 X 35.5는 자연계에 있냐 없냐? 없다니까? 35짜리 X하고 37짜리 X밖에 없어요. 자연계에는. 근데 이거 왜 써? 우리가 양적 계산을 할 때 35를 쓰고 오고 37을 쓰는 것보다는 얘 쓰는 게 오차가 좀 주는 거야. 평균을 쓰는 게 차라리. 알았어?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하고 분자량도 찾아 쓴다고 이게 X2거든 이거. 이 속에 중성자 몇 개 있냐고 묻는 거라고 디귿이. 그럼 X2니까 17번 두 개를 여기 34에서 빼봐. 양성자를 빼보라. 빼면 얼마 나오냐? 37 나오지? 이게 중성자. 그래서 이건 정답. 알았어? 35.5에서 얘는 얼마를 차지하는지 묻는 거라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막 그렇게 나눠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렇게 푸는 거 훨씬 빨라.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평균 분자량을 더해갖고 양성자 빼. 그럼 평균까지 떨어져. 그럼 똑같은 유형으로 이것도 물어볼게. 봐봐. 이 디귿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이게 있고 동영원소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 원자량 얼마 나와? 잘했어. 10.8.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있냐 없냐? 자연계. 이게 없어. 자연계에. 그럼 얘가 1대 4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이 속에 중성자로서는 몇 몰이다? 5.8몰. 10.8도 빼면 되니까. 알았어?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 그냥 얘만 있다 그러면 중성자 5몰이 답이야. 얘만 있다 그러면 6몰이 답이고. 근데 1대 4가 있기 때문에 얘는 5.8몰이 정답이다. 이거 묻는 거라고 해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물질 속에서. 다음 이 원자 모형을 제창한 것 같아요. 돌턴이야. 자, 여기서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모양의, 신경 써서 그린 거야. 곰돌이 같이 생겼지? 자, 이게 톰슨 원자모형이다. 근데 톰슨은 이렇게 건포도 빵 모양의 저런 구조를 만들면서 얘를 반드시 포함시켰어. 그것은 이 발견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건데,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볼트슈타인의 실험이 있는 거야. 양극선 발견 실험이 있어. 근데 이 실험들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음극선이야. 음극선 때문에 이 실험이 이루어진 거라고. 도구의 발견 때문에. 그래서 음극선을 가지고 톰슨이 진공관에서 저 실험을 하게 돼서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엔 여기 저기 뉴튼, 톰슨, 그 다음 나온 애들 다 제자와 스승관계다니 쭉 끝까지 오늘 배우는 보호까지도 이렇게 가면 요런 모양이 있어. 이거 너무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고, 사실 입체로 그리면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런데 이 원을 똑같이 그려야 돼. 원 크기를 달리 그리면 안 돼. 그냥 전자가 주변에 돌고 있어 라는 막연한 얘기. 이게 러더퍼드 실험이에요. 그럼 러더퍼드, 톰슨 제자인 러더퍼드가 스승님의 저 원자구조 모형을 다시 보완하게 된 계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방사선. 그 시대의 방사선 발견 때문에. 그것도 뭐를 이용한 거야? 알파선을 이용한 게 러더퍼드의 원자형 모형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러더퍼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다. 이 전자의 질량이 발견이 돼. 톰슨은 전자 전하대 질량 B가 이렇다는 것만 알아내고 더 이상 못 알아냈는데, 방사선의 발견에 의해서 러더퍼드의 실험을 통해 전자의 전하와 양성자의 전하는 동일하다는 걸 알아냈어. 전기학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럼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가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았어. 그런데 중심 핵의 전체 원자량의 전체를 차지하는데, 양성자의 숫자를 계산해보면 그 전체 질량이 딱 반이야. 그럼 나머지 반은 누굴까? 그렇다면 양성자를 묶어놓을 수 있는 전하를 띄지 않은 중성자가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했고, 두 번째, 이 전자도 반드시 규칙성을 갖고 돌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 전자는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입자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래서 모든 입자들이, 모든 물질들이 전하를 띄는 건 전자들의 이동 때문에 일어날 거라는 것까지 알았지. 근데 규칙성을 밝히지는 못했어. 이 중심 핵의 전체 원자의 질량의 전체를 차지하는 그 세계 중성자는 결국 얘 러더퍼드 제자인 최대입 때문에 또 발견이 됐어. 그럼 방사선 실험을 통해서 졸리 퀴리, 그 퀴리 부인 있잖아. 퀴리 부인. 그 일가들이 다 방사능으로 몰두했거든. 근데 퀴리 사촌 여동생이 뭔가 그 방사능 실험을 했는데, 알파 입자를 막 쏴갖고 실험을 했는데, 전기장, 자기장을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선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감마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저널지를 읽어보던 최대에게 보니까 감마선은 전하도 없고 질량도 없어야 되거든. 근데 질량이 있는 행동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4번 베를륨에다가 알파 입자를 쏴서 중성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질량을 갖는 중성자가 있다는 거. 그 질량은 양성자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까지 알아낸다. 중성자 발견 해결됐어. 체도익 때문에. 이제 전자의 규칙성이지.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서 닐슨 보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덴마크 과학자거든. 덴마크. 오늘 이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쉽게 나오면 정말 쉬워. 응? 정말 단편만 보면 되게 쉽다. 근데 내면 조금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오늘 선생님 수업은 되게 알차게 할 거야. 거기 완벽하게 다 쓸 거니까 니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오비타로 들어가도록 하자니. 이 계기가 된 것 지금 봐봐라. 음극선, 방사선. 그럼 여기 뭐냐? 의외로 이 사람의 실험이 여기서 영향을 주게 돼.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선 스펙트럼이 발견이 돼. 그것도 수소 원자. 이거를 달모라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공식을 유도해냄으로 인해서 그 원자론이 탄생하게 돼. 그 계기를 보게 되는 거다니.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원자론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초기 지식이야. 인트로다. 골드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했잖아. 이 사람은 크룩스관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됐지. 여기다 금속판을 넣고 음극을 걸고 양극을 걸어서 음극선이 나오는 걸 봤단 말이야. 사실 음극선을 보게 된 계기는 톰슨 때문에 보게 된 거고, 그전에는 약간의 공기가 있으면 이 공기 덩어리는 부도체거든. 근데 여기서 전압을 딱 높여주면 방전이 일어나. 우리 마귀알몸 붓을 넣고 이렇게 막 플라즈마 효과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방전이 일어나고, 우와 신기하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골드슈타인의 사람은 그래, 전기학적으로 보면 원자 내부에는 작은 입자가 있을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를 집어넣냐면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어. 그때 당시에 수소기체는 가장 밀도가 작았기 때문에 웬만한 에너지에도 금방 분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수소가 분자라는 사실도 몰랐었대, 그때가. 그냥 물질 수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쪼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 발견했어? 이쪽으로 쭉 움직이는 거, 양극선을 보게 된 거지. 그게 양극선 발견이야. 그걸 러더포드가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발견은 골드슈타인이 했고 이름을 양성자로 붙인 사람은 러더포드야. 자, 이 실험이 딱 발표되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오마주 하겠지? 이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 이 양극선이 터지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럼 걔 중에 어떤 좀 용감한 과학자들이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은 뉴턴 때문에 되게 유행했어요. 니네 봐라. 이 유리 조각이거든. 여기를 지나가면 빛이 굴절하는 건 알고 있지. 굴절을 할 때 잘 봐라. 무조건 두꺼운 쪽으로 한다. 이 물리 선택 같은 거 있어 혹시? 역시 이 3단은 이거거든. 수미 종종 연구소. 괜찮아. 무조건 빛은 두꺼운 쪽으로 굴절해. 그래서 볼록 렌즈는 가운데로 보여.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근데 오목 렌즈는 어떠냐? 밖으로 퍼져나가. 알았어? 이 물투로 가면 이게 이제 실상, 허상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 실제 빛이 모이면 도립이 되고, 그 다음에 가짜 빛이 모이면 종립이 돼서 니네가 거울 보면 똑바로 서 있잖아. 이거 가짜 빛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물투 가면 배워, 니들이. 그런데 꺾인다 이거야. 빛이 가서 꺾인다 이거야. 꺾이면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자, 이게 꺾어서 뭐 발견했어? 뉴턴이 무지개를 발견한 거야. 알았어? 자, 에너지가 좀 약한 게 이렇게. 이거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밑밥을 까는 거야, 니네한테. 왜? 물리에 나오는 과정이니까 니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 진짜 관심 있게 봐도 이거 3단원이니까 무조건. 자, 지금 보라색, 빨간색으로 얘가 꺾이는 거 알았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혹시 이 빛도 이렇게 무지개를 내보내지 않을까? 꺾었는데 세상에 오마이갓, 왜 얘가 나온 거야? 봐. 색깔을 내가 다 갖고 있지. 이게.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그 다음에 다 있지롱. 있지. 색깔 봐봐. 빨간색, 초록색, 청색, 보라색이 뜬 거야. 이 네 개가. 자, 이게 떴을 때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요. 이미 전자의 개수는 셀 수 있었던 거야. 전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지? 아, 그 당시엔 셀 수 없었지, 참. 그 당시에 셀 수 없었는데 이 빛이 나온다는 것이 요쯤 넘어가서 러더포드 쪽까지 와서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수소는 전자를 한 개 갖고 있어. 한 개 갖고 있는데 이런 빛이 네 개가 딱 보여. 물론 그 당시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공간 기술이 없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만 4개 딱 본 거야. 근데 이걸로도 그들한테는 충분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봐봐.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중심에 핵이 있는데 전자가 붙들려 있을 거 아니야. 전자가 붙들려 있어. 전자가 이런 궤도를 돈다면, 자, 전자가 도는 궤도가 요거 하나라면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도망간다, 붙들려 온다. 이거밖에 없어. 경우의 수가. 그러면 도망갈 때든 붙들려 올 때든 에너지는 똑같을 거니까 이건 방출선 스펙트럼이거든. 이때 중요한 거, 이 빛을 방출하는 게 누구냐는 거지. 이 빛을 방출하는 애가 전자라는 얘기.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알겠어? 그러면 껍질이 하나라면 이 선은 하나밖에 안 나와. 방출할 때. 그치?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4개가 떴다는 얘기는 핵 주위에 뭐야? 전자가 도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또 하나. 얘들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라는 얘기지.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별로 충격을 안 받아.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치? 그래서 나는 계속 얘들한테 얘기할 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중심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 길을 내가 그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번호를 매기자. 1, 2, 3. 니네, 어느 껍질에 있는, 어느 궤도에 도는 전자가 핵도로부터 제일 세게 붙들려 있어. 1번이라는 건 알겠어? 1번에 있는 전자가 제일 세게 붙들려 있지. 그러면 제가 어디 껍질에 있는 전자가 도망가기 쉬워? 3번. 우린 이걸 에너지가 높다고 얘기해. 도망가기 쉬운 게 에너지가 세니까 도망가기 쉬운 거야. 그럼 3번에 있는 전자를 도망가게 하는데 쉬워? 1번은 어려워? 그러면 1번하고 3번 중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누가 힘들어? 1번이 어려워. 화학이 뭐의 학문이랬어? 전자의 학문이야. 계속해. 이거는 아마 사당 끝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전자가 도망가면 화학변화. 누구 전자를 화학변화시키기 어렵다? 1번 전자를 화학변화시키기 어렵지. 그래서 얘를 무조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할 거야. 에너지가 낮으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할 거라고. 알았니? 그러면 이런 얘기지.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방출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저게 이렇게 선이 딱딱딱 독립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전자는 절대 3번에서 2번으로 양자 점프를 한다는 거야.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여기 전자가 보여? 뭐 보인다고 하자. 눈 감아봐. 눈 감아. 영혼이 뜨지 마. 자, 얼마나 좋아. 그지? 아, 행복해. 눈 떠봐. 이렇게 됩니다. 2번. 니네는 절대 3번에서 2번으로 오는 걸 못 봐. 그냥 3번에 있다가 뿅 오면 2번에 나타나는 거야. 이건 지구가 태양궤를 돌다가 갑자기 화성궤도로 들어가는 거고, 갑자기 목성궤도, 갑자기 수성궤도로 나타나는 거야. 양자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왜 그런지는 설명 못했어. 그냥 자기 스승인 러더포드가 전자가 돈다는 거, 그래서 고민을 무지하게 하다가 좋다. 일단 러더포드 스승님의 이론은 맞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고론이 나와. 그러니까 이 좀 약간 미완성 단계지. 자, 다시 3번에 있던 전자는 2번에 점핑 나타나. 뿅 하고.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이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데 에너지가 방출해야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로. 그러니까 이거 마치 표현을 너네 친구들 중에 가출하는 친구들 있잖아.
넌 가출할 때 그냥 나가냐? 아니야. 집에 돈 갖고 나가. 니네 가출했던 친구가 돈 벌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봤냐? 아니야. 돈 다 쓰면 들어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쓴 돈이 여기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알았어?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돼. 자,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 어디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정할까? 1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정할 거야. 맞지? 그래서 그걸 바닥 상태라고. 그러니까 전자가 제일 안정한 상태.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 3, 4, 1번보다 에너지가 높은 나머지 껍질들은 들뜬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얘는 안정한 거고 얘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거야. 그럼 저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긴 거냐고?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할 때 생긴 거야. 그래서 방출을 해야 되는 거야, 에너지. 그럼 이건 뭘까? 이건 너희들이 통과 시간에 배웠던 흡수 스펙트럼이었죠.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7명의 선생님이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니 쫄쫄이를 입었어. 빨간 옷을 파는 거 쫄쫄이 입고선 자 준비 출발했는데 노란색 쫄쫄이를 입은 선생님이 돌고래 걸려 넘어졌네? 그러면 저쪽에 가서 빨주 초파는 동안 딱 지겠지? 그게 흡수야. 중간에 노란색이 흡수된 거야. 그럼 거기만 검은 줄이 생기겠지? 그게 우주에서 오는 별빛을 측정한 요령의 허블이 적색이동.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지? 자, 준비했는데 아까 노란 선생님이 넘어져서 흥질 났잖아. 꼴찌했잖아. 혼자 뛰는 딱 부딪힌 게 이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요 사이를 갈 때 200의 에너지가 든다고 생각하고 요 사이가 얼마의 에너지 차가? 200의 에너지 차이야. 그럼 애들이 150, 190 이건 1과 2 사이를 점핑할 수 없다는 건 알아야 돼. 근데 201 안 되는 거야. 210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자, 우리는 지금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배운다면 빛도 입자라는 걸 지금 알아야 돼. 빛이 입자인 거야. 그래서 200짜리 빛이 있고 201짜리 빛이 있는데 이 사이는 200짜리 빛만 티켓인 거지. 점핑 티켓. 201도 안 되고 203도 안 돼. 딱 200. 기가 막힌 거거든 이게. 고전학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점핑을 해. 그리고 에너지는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전육학자들은. 근데 이게 불연속으로 뛰어? 말이 안 된다. 난리가 났죠. 자 이제 봐. 너희들한테 내가 과제를 하나 줄게. 뭐를 줄 거냐면 봐요. 지금 충분히 배웠어. 자, 이 사이를 200일 할게. 이 사이를 100일 할게. 이 사이도 100일 할게. 전자가 이 사이를 점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출할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이 몇 종류일까? 몇 종류가 선 스펙트럼이 찍힐까? 몇 종류가 찍힐까? 잘 봐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부터 봐. 여기서 여기로 점핑하면 얼마 에너지 방출할까? 400이겠지. 여기서 여기로 점핑하면 얼마? 300이겠지. 자, 여기서 여기로 점핑하면 200이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다시 이제 여기까지 점핑하면 얼마인 것 같아? 이렇게 점핑하면 얼마? 200이겠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점핑하면 100이겠지. 마지막 요거 여기까지 점핑할 수 있는 건 얘보다 에너지 큰 건 4밖에 없잖아. 요거 얼마 나올까? 100이겠지. 그래서 4개밖에 안 지켜. 이거 이해 갔어? 자 들어봐. 보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추론했지. 보는 저 4개의 선 가지고 이걸 추론합니다. 전자가 도는 길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상상만 갖고는 안 되잖아. 저 에너지 준위를 다 발견해서 이론적으로. 그건 누구 때문에 됐냐? 바로 발모라는 과학자 때문에.
발머라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얘 또 혼자 공식을 발견한 건 아니다. 요 이전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해. 이게 물리완을 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플랑크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에너지를 양자화시킨 사람이야. 자꾸 내가 양자 그러니까 어려워하지만. 자, 수빈아. 너를 좋다고 따라하는 남자애가 둘이 있어. 걔들이 싫지 않아.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성격도 좋고 돈도 많아. 어떤 남자애랑 결혼하지? 만약 그 사랑의 감정을 양자화시킬 수 있다면 너의 선택이 수월해질 거야. 물론 그것만 갖고 끌리진 않겠지만 이 남자애가 나한테 막 오늘 하루 종일 그 역대가 한 거를 수치를 계산하면 이거 87.6이에요. B라는 남자의 수치를 지금 거 91.4야. 알겠구나. 수학 영화를 보면 수학자들이 대부분 저 유리에다가 막 공식 쓰잖아요. 그 대부분 먼저 사랑 방정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남자로 Y로 놓고 여자가 X로 아니면 여자의 마음을 막 편미분하면 뭐 어려운 식으로 막 지들끼리 만들어서 공식을 끄집어내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의 감정은 양자화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 감정 같은 게 빛이었어요. 빛이라는 건 양자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프랑크라는 사람이 양자화 시켜버린 거야. 걔는 빛이라는 건 이거에 무슨 배로 자기 상수가 흘러. 항상 물리학은 상수가 들어가면 이 꼴이 된다. 마일리력 상수도 G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꼴이 붙은 거고 전기력도 쿨롱 상수가 들어가서 이 꼴이 붙은 거야.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꼴이 붙은 거죠. 알겠어? 이건 상수니까 볼 필요 없어요. 하라고 읽어, 하. 플랑크 상수. 알겠어요? 그럼 요걸 뭐라고 읽느냐? 진동수라고 해요. 진동수. 자, 여기서 물리를 듣는 친구들은 좀 자세히 보고 물리하고 상관없는 친구들은 그냥 TMI를 들어. 우리가 빛의 속도를 C라고 부르듯 이게 이래. 초당 30만 km. 근데 파동학에서 속도는 파장, 람다라고 읽어. 묵음이라 읽어. 람다.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데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돼. 빛의 속도. 알겠어? 자, 빨간색의 속도가 얼마라고? 30만 km 갔어요. 그래. 보라색의 속도가 얼마라고? 30만이야. 이거 명심해라. 다시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누가 빠르다? 똑같다. 이 소리 누가 빠르다? 똑같다. 모든 파동의 속도는 내질이 결정을 해. 빛의 속도는 빨간색, 파란보, 자외선, 적외선, 뭐 초단파, 엑스레이 모두 똑같아. 빛의 속도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증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진동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다. 물리학이 다뤄지는 과정이야. 그런데 화학은 뭐만 알면 돼? 알아.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이것만 외워놔. 그때 당시에 발모가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이게 이미 발표됐어. 자, 이 얘기를 내가 좀 이제 니들화시켜서 알려줄게. 자, 파동이라는 건 주기함수인데 니들 주기함수 뭐 배웠어? 수학에서. 사인, 코사인 배웠지. 그잖아. 그게 주기함수거든. 자, 내가 여기부터 출발하자. 한 번. 두 번. 하겠지? 이게 주기함수잖아. 왔다 갔다. 근데 이때 칠판이 움직여. 옆으로 쭉 움직여.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이해갔어? 이게 주기함수.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니까 여기가 끝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주기가 이동을 하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면 왼발 오른발이 1파장이야. 왼발 오른발 이게 1파장이야. 말에서 바로 이제라도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말하고 뚝 잘려버려. 말하고 또 없는데 이제란단 말이야. 왼발 오른발이 1파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주기를 하는 동안 파동이 얼마큼 갔냐거든. 알았어? 그 다음 봐라.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그게 진동수야.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지? 잘 봐, 이제. 자기네 반에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분 나쁜 애가 있어. 보면. 그냥 미운 애가 있어. 딱 떠오르지? 자, 걔를 이렇게 손을 대는 거야. 왼쪽 뺨을 딱 따뜻해. 그지? 자, 손을 쭉 빼. 여기 진폭이야. 알았니? 요 진폭이라고 해. 손을 딱 빼는 거야. 자, 진폭은 그대로 놓고 얘를 왕복 운동을 하는 거지. 탑, 탑. 됐어? 자, 주기 함수를 돌려보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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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때리는 거야. 응? 되게 때려. 내가 웃어. 하고 싶지만 진폭 그냥 노래. 뭐 어떻게 돼? 빨리 때리면 되잖아. 이게 에너지라고. 빨리 때리면 아프다고. 아니, 다 없는 애를 때리면 이렇게 그냥 걔가 아프지 따닥따닥 맞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짧아진다니까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진동수가 많아지면 파장이 짧아져. 잘 봐. 진동수가 크면 뭐가 짧아진다고? 파장이 짧아져. 그 둘의 곱은 일정한 거야. 파동의 속도라는 게. 그럼 이제 봐. 빨간색이 한자가 무슨 색이야? 적색이야. 보라색은 자색이야. 그럼 자색 외에서는 무슨 색이라고? 자외선. 적색 외에서는. 적외선. 자, 어떤 거 맞을 때 얼굴 타? 오, 멋진데? 찜질방 가서 얼굴 타고 나오고 있네. 그치? 선탠으로 찜질방 가야 되겠네. UV 차단크림 바르고 찜질방 들어가네. 햇빛 받은 얼굴 타자는 게 무슨 상 때문에 그래? 너네 UV가 뭔지 알지? UV. 야, 저거 여학생 아니야? 비비크림 바르잖아. 왜 발라? 자외선 차단크림 아니야? 그게 얼굴 타는 거 막으려고. 자외선이 얼굴을 태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보라고. 감시하러 왔어. 선생님이 제대로 수업하나. 가끔 감시하러 와. 다시 봐봐. 너희들 자외선 차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자외선이 에너지가 센 거야. 얼굴을 타는 거. 알았어? 그러면 보라색이 에너지 센 거야? 빨간색이 에너지 센 거야? 보라색이 에너지가 센 거야, 얘들아. 응? 에너지는 속도하고 다르다고. 속도는 둘 다 똑같다니까?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거야. 진동수는 커지는 거고 에너지가 세지는 거고 이게 성립한다고. 봐라. 당연히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야 둘의 곱이 일정하지.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어떠냐?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줄어서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자, 얘들아. 초단파. 에너지 센 거야, 약한 거야? 초단파. 초단파 뭐야? 이거야. 에너지 센 거라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 세다고. 그럼 장파는 에너지가 약한 거야. 알았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 얘는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파거든. 장파야. 오! 아니 그 전자레인지에다 음식 넣는데 음식이 이건데 그거는 파동이 물입자하고 같은 파동으로 만들어진 얘가 떠올 수 있어. 이게 그 파동의 그 입자성이 안 맞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거든. 정확히 맞춘 게 마이크로파야. 이 물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꼭 세다고 그거랑 맞춰도 되는 게 아니라 유리잔을 깰 때 있잖아. 내려 보면 유리잔의 그 흔들림과 이 진동수가 맞아야 깨지거든. 뭐가 생겼어? 정상파가 생겼어. 알았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에너지가 세서 그런 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영화에 나오는 장풍을 일으키고 싶다 그럼 공기의 파동과 네 손의 그 떨림이 딱 맞아야 이거 장풍이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도 들어봅시다. 야, 남자 목소리가 높냐 여자 목소리가 높냐? 여자 목소리가 높지. 그럼 진동수가 큰 거야. 그럼 여자의 파장이 남자보다 작네. 맞지? 그래서 남자 목소리는 멀리 갈 수 있어. 멀리 가. 여자 목소리는 끝이야. 에너지는 센데 멀리 못 간다고. 그런 거 나중에 희재이라고 배워, 니들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딱 하나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다? 얘네가 쓰니까 짧다. 그러면 진동수는 크다. 에너지도 크다. 이해 갔어? 요거 보이냐? 노란색, 요거 노란색. 에너지 얼마냐? 300이지. 그럼 여기 노란색 보이냐? 요거 노란색? 200이지. 요 빨간색 보이냐? 100이지. 요 두 개 합친 게 얘랑 같다고 할 수 있어. 에너지는 합쳐서 같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진동수도 같다고 할 수 있어. 근데 파장은 아니지.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얘들한테. 300짜리하고 200짜리하고 100짜리하고 파장 누가 제일 길어? 100짜리가 제일 길어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알았어? 에너지는 서로 더해서 값을 낼 수 있고 진동수 서로 더해서 값을 낼 수 있지만 파장은 반대로 말해. 반비례고.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얘들한테. 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막 했지만 니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야, 빨간색, 보라색 누가 빨라? 속도 누가 빨라? 편집해야 돼? 똑같죠? 얼만데? 초당 30만 킬로야. 근데 에너지는 누가 세? 보라색이 세. 왜?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서.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센 거야. 알았냐? 그 속도와 무관한 거지. 알겠지?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볼게. 봐라. 발머가 골트슈타인의 실험에서 RGBV 4개의 선을 딱 발견했잖아. 가시원선을. R, G, B, V 이 4개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해. 이들의 에너지 차가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내. 분수함수. 이것이 델타 E 값의 차이라는 거, 비례한다는 걸 찾아내. 에너지가 저 전자가 방출 에너지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얘는 자연수이면서 n이 m보다 크다는 걸 나타내거든. 그리고 공식적으로 증명이 됐어. 이걸 리드베리가 그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걸로 나타내. 그리고 자기 상수를 써. 이 리드베리 상수야. 리드베리 상수를 넣어서 이 꼴을 만들어버려. 이 식을 얻어내지. 보가 이걸 이용해서 자기 이론을 밝혀. 알았어? 그래서 보는 이걸 가지고 자기 이론을 쓰는데 증명이 안 된 거야. 이론학적인 거지. 그리고 자기 스승인 러더퍼드의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는 그것이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이론을 지금부터 보는 거야. 자, 수소 원자 껍질 모형이라고 쳐. 보론이야. 전자 하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핵과 제일 가까운 껍질을 1로 줬는데 그걸 에너지에 추가되는 값이다. 이걸 주양자수라는 말을 써. 양자화 시켰으니까 주양자수는 그래서 자연수야. 그리고 그 다음 껍질을 이렇게 잡아. 에너지가 얘가 높겠지. 이게 같이 해브로도 원이니까 이거 원을 내가 선으로 끈 거야. 원을. 알았지?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얘가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그라운드 스테이시라는 말을 써. GS. 편의점 아니다. 알았지? GS. 그 다음에가 요 정도 되는 데가 3이 있어. N은 3.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는 곳에 N은 4가 있고, 그 다음 봐라. 무수하게 많다가 저 바깥쪽에 얘가 존재. 이렇게. 이거 함부로 그린 거 아니다. 저게 지금 내가 뭘 표현하려고 저렇게 했을까? 밖으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자꾸 준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저게 저
함수 그래프. 알았어? 유리함수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어떤 특징이야. 2차 함수지. 근데 자, 이 상태 이 사람이 정리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 정리를 잘 따라와야 돼.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을 불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한 거야. 뿅뿅 그리고 양자 점핑을 한단 말이야. 양자 점핑. 알겠니? 중간에는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 중에 특정 에너지만이 점핑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높다에서 가고 작다에서 못 가고 그게 아니야. 딱 그 에너지만. 알겠지? 그 에너지는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게 있어. 저 4개만 갖고 이 사람이 이걸 추론하는 거야. 그래 놓고 얘보다 얘네가 나중에 여기 오른쪽에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도구도 없었어. 그냥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이거보다 에너지 센 게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예상을 한 거야. 알겠냐? 그리고 이 값은 나중에 니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렇다. 자, 이걸로 계산해볼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해가냐? 요거 얼마고? 얘기해봐. 요거. 잘했어. 계산은 해보는 거야. 분석과학은 해보는 거야. 알았어?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요런 걸 보는 거야. 2에서 1로 갈 때 에너지는 방출되지. 얼마큼 방출돼? 차이만큼 방출한다. 그럼 이 차이를 그어보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누굴 빼는 거야? 1을 빼. 얼마야? 이렇게. 이만큼을 방출한다고 에너지. 여기까지 갔어? 됐어? 자, 네 번째. 이 델타 E라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걸 봐야 돼. 알겠어요? 에너지가 세면 파장이 짧아요. 한번 볼까요? 요 사이가 얼마나고? 요 사이가? 4분의 3이잖아. 이해가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뺄거니까. 그럼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얘는 에너지 두기가 0이에요. 그럼 무한대와 2 사이는 얼마일까요? 4분의 1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럼 무한대와 2 사이와 2와 1 사이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3입니다. 그러니까 1과 2 사이가 제일 에너지가 세요. 알겠어요? 눈에는 힘을 줘요. 그죠? 숨이 좋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호가 주장을 했죠? 그리고 보호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증명이 나타나요. 증명한 과학자들의 이론을 써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지금 이 선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를 알아본 거죠? 1껍질까지 떨어지는 걸 알아본 거죠. 도구가 발달하면서 각 계열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라이몬 계열이 증명이 되는데, 이건 자외선 영역을 말해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면 N은 1까지 방출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A 있죠, A.
A가 라이번 중에 제일 A는 센 거예요. 무한대에서 어디로? 1로 떨어지는 값이죠. 그럼 이건 델타 E 값이 얼마다? 1이겠죠. 1. 이해 갔어요? 그 다음 B는 바로 위 값이 제일 약한 거죠. 얘는 얼마일까요? 4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봅니다.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 살피는 거예요. 2까지 떨어진 거, 이거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불러요. 얘 어디서 들어봤어요? 최초로 그 4개의 선을 공식화시킨 과학자 이름이에요. 쟤는 RGBV 4개의 선을 가지고 공식을 얻어냈잖아요. 발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찾아낸 그 선 4개가 여기에 속하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까 수소에서 얻어낸 가시광선은 몇 종류밖에 없었어요? 4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4종류 외에는 다 자외선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C는 무한대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1로 떨어지는데 델타 E 값이 4분의 1입니다. 아까 계산해봤죠? 0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니까 D는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요.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뺍니다. 분모의 곱 얼마나 4 곱하기 9 36분의 분모의 차 5. 이게 빨간 색깔이에요. 상상을 해봐요. 요 D가 빨간 색깔이면 바로 위에 있는 4에서 2는 무슨 색깔일까요? 무시, 녹색. 5에서 2는 비, 블루, 청색이. 6에서 2는 바이올렛, 보라색. 다시 말해서 4개의 선이 이거라는 거죠.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 4개를 제외한 7에서 2부터는 무조건 자외선이에요. 근데 그 4개의 선 영역이 발목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은 많은 과학자들이 다 찾아내요. 이걸. 얘는 어디까지 떨어진 거 찾았을까요? 한꺼풀. 이게 파생결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안 빼요. 얘는 적외선 영역이 되겠죠. 얘가 5, 2죠. 2까지 방출되는 애를 찾았다면 얘는 3까지 방출되는 애를 찾은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선 중에 이렇게 3까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3까지 떨어지면 이건 9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윗껍질 4에서 3이 제일 에너지 약한 거겠죠?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9분의 1을 빼보세요. 둘의 곱 16 곱하기 9 140에 그들이 7 요게 나와요. 그리고 브레이키시, 쿠폰이 이런 사람들이 쭉 뒤에 5, 6, 7까지 다 발견을 합니다. 얘가 많이 맞은 거예요. 자, 얘들의 단점은 둘로 치고 시험 문제는 발모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좀 깊게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TMI로 알아두십시오. 여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얘는 적어놓습니다. 발모 계열 중에 가시광선 4종류는 눈으로 꼭 봐요. 시험 문제 나오면. 먼저 3에서 2로 떨어지는 델타 E가 화장, 컬러를 봐주세요. 얘는 36분의 5고요.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니까 656 나노미터예요. 니네 진짜로 그 데이터일 거예요. 656 나노미터입니다. 얘 색깔은 레드, 빨간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4에서 2로 나오면
얘는 분모를 16으로 통분하면 16분의 3이 떨어져요.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거니까. 얘는 486 나노미터입니다. 파장이 짧죠? 얘는 얘가 세다는 얘기예요. 얘가 녹색입니다. 그리 5에서 2로 떨어진 애는 마이너스 25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100분의 21이 돼요. 얘는 차가 434 나노미터. 얘가 블루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6에서 2로 떨어지는 애가 36분의 8이에요. 약분하지 마세요. 얘랑 에너지 차가 5대 8 이런 거 볼 때 편하니까. 얘는 410 나노미터죠. 바이오리드. 잘 들어.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라. 여기까지 나오면 학교가 미친 거지만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1이거든. 니네 이 사이에서 산스펙트럼 몇 정도 나올까? 하나 나오겠잖아. 그치? 2에서 1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몇 정도 들까? 3개. 여기까지 쉬워. 여기는 몇 정도 들까? 아, 이때부터 근데 세야 돼, 그치? 이렇게 세야 되겠지? 여기는 몇 정도 들까? 막 세야 되겠지, 그치? 이걸 한 방에 찾는 연습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컨비네이션 배웠어, 컨비네이션. 이 컨비네이션은 여기, 저기 생명하는 친구들하고 생명. 니네 이거 다인제별에서 되게 금방 쓰이거든? 알았어? 분모에다 생색고 종류수 그리고 다인자 유전의 종류값을 집어넣으면 대문자 숫자분에 필요한 대문자 숫자를 딱 적으면 금방 찾아요. 그거. 여기도 그걸 이용하면 되거든. 콤비네이션 조합이 뭐냐면 일단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 선과 선 사이지. 누구와 누구 사이. 딱 두 개의 종류의 사이잖아. 그래서 콤비네이션 2가 들어가요. 둘 사이의 값이 몇 종류나 되겠느냐. 그래서 숫자 있지. 얘 5를 집어. 이러면 10종류 더. 뭔 말인지 알겠어? 컨비네이션 조합을 하면 여기 선스펙트럼 금방 떨어진다고.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어려운 거는. 알았지? 자, 이제 발모 계열까지 쌤이 다 설명을 했어. 그럼 너희들이 배우는 것들 중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얘들아 봐라. A, B, C, D. 얘가 라이먼 계열. 이렇게 찾으라고. 그 다음에 E, F, G. 이게 발모 계열이 되겠지. 질문. C가 무슨 색깔이냐? 블루야, 저게. 5에서 2니까. 세 번째니까. R, G, P. 블루. 알았어? 그럼 G는 무슨 색깔이냐? 빨간 색깔이야. 저기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이해 갔지? 맞아, 맞아. 이해가 이거? 그럼 봐라. 만에 하나. 요 G하고 D를 합한 에너지랑 똑같은 애가 뭘까? G하고 D를 합한 에너지랑 똑같은 건 C가 되겠다. 이해 갔니? 에너지 이렇게 더할 수 있다고. 에너지 C는 D 플러스 G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것이 이거라면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건 진동수일 수도 이게. 근데 누구는 아니다? 타장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에너지 제일 약한 애가 누구냐면 G거든. 알았니? 얘가 파장이 제일 길어. 왜 그런 거 아니? 잘 봐라. 우리가 저기 있는 계열을 쓰잖아? 선 스펙트럼 그려볼게. 봐봐.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에너지 낮고 파장 길고 진동도 작고 이렇게 쓴다면 A, B, C, D, E, F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F야. 그 다음에가 간격이 이렇게 좁아진다. 얘들아.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이게 무슨 계열이야? 팥생 계열이야. 적외선형 팥생 계열. 그 다음 얘들은 절대 겹치지 않아. 자, 이쪽
이쯤에 누가 있냐면 저기에 있는 D가 있어. 그 다음에 간격이 좁아져. 여기가 누구야? C. 이게 발목이에요. 가시광선역이지. 안 겹치잖아. 발목이 제일 약한 D. 이거 뭐야? 656 나노미터라고 얘기해. 빨간색으로. B가. 이해 갔어요? 3에서 2. 그 다음에가 여기가 A고 이게 B야. 이게 누구야? 라이언 계열. 자외선. 자라가발 좋다. 이거로. 근데 이건 TMI. B는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요? B 어디하고 어디 사이? 2하고 1 사이지. 그럼 2에서 1로 방출하는 에너지와 1에서 2로 가는 에너지는 어떨까? 같겠지. 그래서 얘가 이거 1에서 2, 2에서 1, 2, 1 나누는 거죠. 그냥 분석하면 어떻게든 자료를 많이 외우면 편해. 알았어? 저거 1, 2, 1 나누는 거야. 알았지? 파생이 짧다고. 요렇게 보는 것이 니네가 배운 보야. 알겠지? 요 끝나고 오비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끝낼 거니까 좀 쉬어. 자, 수소 전자 껍질 뭐예요? 이 모형의 단점이 뭐냐? 전자가 2차원성으로 원운동한다는 거야. 이게 누가 주장한 거야? 러더퍼드야. 이 궤도 껍질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지. 원이 똑같아. 크니까. 왜? 규칙성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그냥 힙주위를 돈다라고만 표현한 거야. 이것을 발모라는 과학자의 RGBV 가시광선 4개의 선 스펙트럼 분석 때문에 이게 나온 거야. 전자껍질 모형이 나온 거야. 전자가 여기서 궤도를 따라 양자 점핑한다. 알겠지? 이때 중요한 거, 전자가 항상 어떤 에너지가 뜨잖아. 그럼 전자가 뿜어내는 거야. 알았지? 전자가 흡수하고, 이 값은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이게 잘 나오는 거 시험에. 그런데 이제 전자에 의한 그 운동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나와. 그 브로이도 나오지, 그 다음에 뭐 맥스웨이들도 나오지. 이 사람은 파동 방정식을 정립한 과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이런 말을 했어. 분명히 질량을 갖고 있잖아, 전자도. 그럼 입자거든. 그때 당시에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 그러다가 한 방에 해결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야. 둘 다야 이래고 끝났거든. 노벨상을 받았거든. 그래서 드브로이가 친구랑 술 마시다가 꽝꽝 술 취해서 그래서 입자인 전자도 파동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 식탁구에다가 공식을 이렇게 줘. 그리고 꼬라졌어. 실력했어 지금. 깨가지고 브랜드 머리에 스치는 거야. 술집으로 달려가서 그 식탁구를 보고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해. 그 당시에는 각광을 받지 못했거든. 근데 또 누구에 의해 이렇게 딱 잡혔느냐? 바로 아인슈타인. 보도, 드브로이도 아인슈타인 등용무식이. 드브로이는 심지어 그때 박사학위도 없었던 애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딱 보고서 야! 여기다 내가 보충을 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드브로이가 딱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얘기하냐? 물질파 얘기를 꺼내요. 이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파동을 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질량이 매우 작아야 그 파장을 볼 수 있어요. 왜? 파장이 길어야 눈에 띄거든요. 아까 남자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되겠잖아. 회절이 잘 되는. 그럼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매우 작아요. 질량이 큰 이런 물질에서는 물질파가 있는데도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이 전자는요 파동 에너지를 뿜어내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원운동 못해.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수가 없어요. 책주위를 점핑하면 돌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핵에 부딪혀야 돼요. 그럼 모든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야 돼요. 핵과 충돌해서. 근데 안 사라지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느냐? 잘 들어요. 얘들 모두 무시하고 이 사람이 나와. 오스트리아 과학자. 슈리딩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수학의 천재거든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는 편미분을 잠깐 봐요. 근데 편미분학은 대학 수학에 나와요. 대학 수학 1학년 때. 알겠어요? 근데 그 편미분을 써서 보가 주장한 누구? N. 이게 뭐였죠? 주양자수 있잖아요. 이것을 미분 방정식에 넣어서 컴퓨터로 풀어냅니다.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건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봐봐요. 전자는 너무 작아요. 입자인 줄 알고 봤더니 파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물리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저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물리학을 하지 않은 친구 또 물리학을 했다고 해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무작위 싸울 때 빛이 파동이라는 결정적인 실험을 하는 과학자가 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14살 때 실험. 16살 때. 네 16살 때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저도 모르는 기억이 안 나요. 걔가 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중 슬릿. 슬릿이면 종이에다가 칼집을 내는 거예요. 2개. 빛을 쏘면 얘가 간섭을 일으켜요. 뒤에서. 빛이 퍼진다는 거 아니야. 회절은 파동의 고연 성질이거든. 입자가 낼 수 없는 성질이 2개 있는데 간섭과 회절이 있어요. 입자는 반사나 골절은 할 수 있어도 얘가 회절이나 간섭 못 하거든요. 근데 빛이 그 현상을 일으켰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간섭 현상이 됐다. 간섭이 뭐냐면 여러분 손가락 2개 있잖아요. 왜 형광등을 들고 가봐요. 그럼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손과 손 사이에 선이 막 그어져요. 아 그런 분 적 있어요? 돌아있던 얘는 이러고 떨고 있더라고요. 수전증 걸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된 형광등에다가 살짝 가까이 다가가면 손과 손 바로 떨고 손과 손 사이에 선이 막 그어져요. 닿지도 않았는데 그게 단일 슬립 간섭 실험이에요. 가장 쉬운 빛이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데이비스 거머라는 사람이 저도 러더포드 제자인데 다 해먹어요. 애들이 다. 근데 이게 캐번디시라고 영국 그 유명한 실험실 시험 연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잘하면 다 어디 가? EPL 가잖아요. 다 영국 리그. 그런 것처럼 그때 영국 깨나 한다, 방국 깨나 낀다면 다 거기가 있었어요. 그 톰슨 제자부터 쭉 러더포드 보고 다 제자거든요. 애들이. 근데 데이비스 거머라는 사람이 러더포드 쪽에 있었던 애예요. 근데 걔가 전자를 쏴가지고 이중슬릿 실험을 했더니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파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입자. 그래서 전자라는 애는 너무나 빨라가지고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아내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고전력하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야 여기 무슨 감옥이냐? 면회 오는 것 같아. 나오미 있나 보고 수민이 있나 보고 얘들이 항상. 그래서 수민아 자꾸 쳐다봐 주지 마. 빨리. 그래서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편미분을 써서 얘를 미분해버리면 얘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그려요. 컴퓨터가. 이게 뭐냐면 확률함수를 찾은 거예요. 확률함수. 전자가 너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확률이라도 찾아보자. 그래서 이 확률함수를 오비탈이라는 거는 부르게 됩니다. 오비탈.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이거예요. 자기양자수라는 값. 여러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분석만 할 줄 알면 되는데 확률함수라고 하는 이 오비탈이 이 세 개의 양자수로 좌표가 표현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자수 값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이제 출제자가 뭘 낼지 압니다. 여기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잘 수업 시간에. 알겠어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 방정식을 딱 끄집어 놓고 전원기에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나요.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값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건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신은 도박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 부정을 해요. 슈레딩거 자체가. 물론 거기에 동참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얘를 부정하니까 학계에서 난리가 났지만 보른, 하이델베르트 유명한 3인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코펜하겐 학파라고 해요. 덴마크 수도가 코펜하겐이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이 오비탈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이 오비탈론을 써야 정당하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부당하다,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슈레딩거, 정당하다, 보른, 하이델 싸움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깁니다. You win. 얘들이 이겨요. 그래서 오비탈론이 채찍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자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핵이 있고. 그럼 이 점 찍은 건 뭐냐 이거지? 점 찍은 건 바로 점밀도라고 하거든요. 이 그림은 점밀도. 점밀도가 높다는 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확률은 알다시피 0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극한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0은 아니에요. 근데 핵 주위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많다. 정말 유명한 이론이야. 이거 너희가 좀 나중에 이쪽 부분을 좀 자세히 듣고 싶으면 다른 학원, 아니야, 다른 반 강의를 가. 니네 반은 문풀하라고 시간을 갖고 내가 막 나가는 거니까 그쪽 반은 여유롭게 이제 수업을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은 수업에도 선생님은 방법이 좀 달라. 정형화된 수업이 없어갖고 다른 반 수업도 달라. 근데 이쪽 반 수업 듣고 저쪽 반 수업 들어보면 그냥 수업이 맞춰질 거야. 오비탈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코펜하겐 학파 애들도 이거 갖고는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전자에 대한 존재 확률을 찾는데 이건 어떻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 표현해 준 거잖아. 근데 여기다 활용 점정인 애를 딱 찍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파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를 갖고 나와요. 얘가 하나가 다르네요. 스핀 자기 양자. 이거의 발견은 뭐냐면 오비탈 하나씩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자 질량이 2배수만큼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전자는 같은 음전을 떴기 때문에 밀어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이 어떻게 존재하지? 이걸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전자가 돈다라고 생각하니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간단한 중학교 이론이 들어와요. 자, 내가 전자인데 내가 이렇게 돌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로 전류가 가죠. 그죠? 그러면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 아래쪽이 N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전자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머리 쪽에 N극이 되는 거죠. 이게 상자를 떼게 되는 거죠. 그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핀작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주부 자는요 정수로 표현되는데 얘만 단정수로 표현돼요. 분수로 표현된다고. 알겠어? 그럼 니들은 왜 걔가 숫자가 그런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분석만 할 줄 아는데 여기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대학 가서 하시고요. 알았어요? 대학 가서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요. 무기화학대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보존값을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전자리스트하고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 양자라는 오비탈인 게 뭔지를 먼저 보고 가자. 슈레딩거 하는 사람은 오비탈이라는 게 핵 주위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비탈. 그래서 슈레딩거랑 아인슈타인이 싫어한 거예요. 이거를. 신은 도박사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확률이 어디 있냐? 정확한 값이 나와야지. 보수파요, 보수파.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랬죠. 유명한 주사위 이름이거든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걸 어떻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코펜하겐과 이 3인방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3과 3이 아니다라고 2분의 1로 줄지 않느냐, 확률이. 말장난이지만 그 확률함수로밖에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들이 제법 파울이라는 스핀자기 양자수의 발견 때문에 완벽한 이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비탈이 이런 건데 확률이라는데 이 확률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보세요. 그 오비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표현되나 잘 보세요. x를 뭐라고 할래요? 좌우. y는요? 앞, 뒤. z는요? 위, 아래. 뭐라는 얘기예요? 3차함수예요. 공간. 거기에 요게 핵이에요. 요게 핵. 주위에 이렇게 점이 찍힌다면 전밀도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이 점은 전자다라는 걸로 오답이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집에서 자다가 깼어요. 아침에 창문을 큰 눈이 푹하게 쌓인 거죠. 이야! 그러고 잤어요. 니도 그러잖아. 깨다가 다시 보다 또 자잖아. 한 시간에 없다 일하니까 댕댕이가 그 속한 앞마당을 살벌하게 떠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댕댕이가 동네 댕댕이들이 다 와서 뛴 건 아니잖아. 분명히 한 마리가 뛴 건데 발자국이 많이 찍힌 데서 많이 놀았겠지. 그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저 점은 전자가 지나낸 흔적. 자, 여러분 자기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들어. 집이 좀 사는군요. 저기 자전거 없는 집도 있어요. 집이 좀 어려운 집은. 근데 자전거에 살 때 있죠. 살 때. 바퀴에 살 때. 그걸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죠? 근데 얘를 한 바퀴 삥 돌면 살 때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건 맞아. 그치? 근데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튕기죠. 어설프게 돌리면 눈은 부러집니다. 쌩 돌리면 툭 튕겨요. 손가락이. 못 들어갑니다. 그거라고 보면 돼요. 확률이죠. 그죠? 분명히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 흔적을 남겨놓기 때문에 점은 전자가 아닙니다. 흔적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이 부분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0이에요? 아니다 이거죠. 이 전밀도 그래프의 밖에, 이걸 전밀도 그래프라고 하죠. 전밀도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이 밖으로는 전체 0%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있어 확률. 이 전밀도 안쪽은 약 90% 확률이라고 보고요. 밖을 한 10%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밖에 0%다 이런 오답 되게 많아. 또 점은 전자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수소를 보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와요. 수소를 보더라도. 두 번째요. 얘를 이렇게 경계면 그림으로도 보여줘요. 아마 이 경계면 그림을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전밀도 그림은 확률이나 저거 하나가 전자다라고 오답을 물어볼 때 자주 써요, 저 그림. 알았죠? 확률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안쪽 경계면 안쪽은 90%, 밖은 약 10%, 0은 절대 없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오비탈을 설명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양자수 4개 값, 3개 값이 누구냐? 슈링거 방정식에 의해서 얻어진 값. 첫 번째 주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가 있겠죠? 이건 주어를 잘 봐, 주어. 이 3개의 주어는 모두 오비탈이야. 알았어? 오비탈의 뭐를 뜻한다?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N은 1, 2, 3, 4. 핵으로부터 얘가 제일 멀잖아. 이쪽으로 해서 에너지 어떻다? 높다. 높으면 어떻다? 불안정하다. 이런 거죠. 보호가 이게 이름을 짓거든요. 일껍질을 뭐라고 줘요? K, L, M, N 이렇게 이름을 줘요.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주양자수는 자연수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참고. 얘는 자연수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제 오비탈 에너지 결정됐어요.
이렇게 센 거죠. 얘를 편미분한 게 부양자수니까 이 숫자랑 분명 관련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부양자수는 뭐냐? 이 부양자수는요, 얘를 뜻해요. L인데 주어는 오비탈이에요. 이걸 오비탈의 모양이다.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D오비탈, F오비탈 가면 막 지 마음대로 그려져요, 그림이. 하지만 S오비탈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는 가요. 오비탈의 모양이란 말, 이거를 방위양자수라고 하면 어떤 책에는 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얘는 이렇게 알아보면 되죠. 0과 자연수리. 0과 자연수리를 그렸어요. 그러면 얘의 해가 얘니까 n이 1, 2, 3, 4로 되어 있다면 L 값은 어떻게 해로 나오느냐? 1이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L이. 뭐? 0. 이렇게. 그럼 2는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제 뭔지 알겠지? 그럼 3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이해가니? 그럼 얘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껍질이 많아지잖아? 그럼 오비탈의 모양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일까? 에너지가 높으면 집의 종류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돈이 많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L, 0, 1, 2, 3 얘는 뭘 뜻하느냐? 오비탈 모양으로서 이거 샵 S 오비탈이라고. 1. 페이스 서클 P 오비탈이라고요. D.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파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근데 복잡하지? 잘 들어? 니네한테는 요거밖에 안 나와.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는지 아는 순간 여기 이 단어인데 싹 눈에 들어와. 이거밖에 안 나와 니네. 알겠지? 그러면 얘가 S고 P라면 니들은 이걸 표현할 줄 알았는데 얘 뭐라고 표현을 해? 요 두 개 합친 거야. N과 L을 합친 거야. 1껍질에 있는 S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 2껍질에 있는 S다. 3껍질에 있는 S고 4껍질에 있는 S가 되는 거지. 이해갔어? 오비탈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S오비탈 얘들은 모양이 구형이야. 구형인데 봐라. 1번 껍질에 있는 S9가 크겠냐? 2껍질에 있는 S9가 크겠냐? 2껍질에 S9가 크겠지. 이거로 뭐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야구공이야? 볼링공이야? 무게는 따지지 마. 크기만. 축구공이야? 농구공이야? 그다음 무한대로 에드벨룬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해가냐? 그 다음 야구공은 그냥 야구공 하나로 존재할 수 있지만 볼링공은 야구공을 포함해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축구공은 야구공에 볼링공을 포함해야 돼. 그럼 농구공은 야구공에 볼링공에 축구공을 포함해야 돼. 그것만 기억해. 알겠지? 그 안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얘는 2P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는 3P. 얘는 4P.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3D라고 표현해. 3D. 얘는 4D. 이런 식으로. 자, P-오비탈은 어디부터 나타난다고? 이 껍질부터 나타나잖아. 이해했어? S-오비탈은 1부터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규칙적으로 변해. 값이. 자, 이제 오비탈 마지막. 자기양자수는 뭘까? 자기양자수는 말 그대로 부양자수에 해당해가지고 자기가부터 마그네틱이라는 뜻이야. 이미. 알겠어? 이건 오비탈 방향을 뜻한다고 하는데 공간적 배열이라는 말이 더 맞아. D오비탈, F오비탈을 보면. 근데 방향이라고 봐도 그럼 뭐냐? 종류. 오비탈의 개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 몇 개가 있느냐? 9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야. 다시 말해서 야구공, 볼링공, 축구공. 오비탈은 한 개인데 덩치가 큰 오비탈이냐 작은 오비탈 이거야. 방이 하나인데 하나짜리가 작은 방이냐 큰 방이냐 그 차이라고 그냥.
근데 얘는 좀 달라. 봐라. 이렇게 보자. A 있어. 0, 1, 2, 3. 0이 뭐였어, 얘들아? 아까. S 오비탈. 요거는 P, 요거는 G, 요거는 F 오비탈이란 말이야. 이거의 해가 MA야. 그럼 뭘 뜻하는지 눈으로만, 눈짓으로만 잘 봐. 얘는 이거다. 그럼 얘는 이거에 이거다. 얘는 이거에 이거다. 자, 0은 가운데 계속 있지. 좌우로 이렇게 퍼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정수라고. 그러면 얘를 박스로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얘는 오비탈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알았니? 얘는 오비탈이 몇 개 있다. p 오비탈은 배열이 3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d 오비탈은 몇 개가 있다는 얘기냐? d 오비탈 5개가 있다는 거야. 그때 선생님 비금친 거 있지. 이게 자기 항자수가 다 얼마라는 얘기냐? 0이라는 얘기야. 얘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한 애들이 바로 자기 항자수의 분포 비율이에요. 얘 몇 개 있겠냐? 3은 7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애야. 여기까지. 자기 항자수까지 했지. 자, 하나만 더. 이것만 끝내자. 스핀 자기 양자수. 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쓰는데 주어가 오비탈이 아니야. 얘는. 이게 활용 점정이잖아. 파울리가 주장한 거잖아. 전자의 주어가. 전자의 회전 방향을 칭하는 말인데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도. 전자는 회전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전자가 이렇게 도는 놈이 있다면 이렇게 도는 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얘를 시계다라고 우리가 정한다면 얘는 반시계다라고 정할 수 있고, 얘를 업이다라고 표현하면 얘를 다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얘는 반정수를 표현하거든. 그래서 양자수의 합은 0이지. 반정수, 분수로. 그래서 이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다고. 그리고 누구부터 채우냐? 얘가 우선이야. 전자를 채울 때 업부터 들어가야 돼. 항상. 전자를 채워줄 때. 알았지? 그렇다면 잘 들어. 이제 나는 오비탈을 뭐로 표현했어? 아까 박스로 표현했지. 자,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박스 표현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 박스가 표현되어졌을 때 니네가 주부자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내가 한 말 한마디만 딱 하고 2개만 예를 들고 끝낼게.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야. 이랬으면 주양자수 1에 부양자수 0이라는 뜻이야. 이해가냐? 그래, 1S잖아. 니네 0하고 1밖에 안 배운 거 있잖아. 0이 S고 1이 P라니까. 니네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뭐냐고. ML을. 0은 뭐를 부른다? 0만 있어. 0은 0만 있다고. 방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야. 그래서 봐라. 1S에 있는 이 박스 있지. 박스 오비탈을 딱 그리면 얘는 이 값이 뭐냐 봤더니 해봐. 일빵빵. 해봐. 일빵빵. 이게 일빵빵. 그러면 이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빵빵이야. 얘는 이빵빵. 주양자수 2에 부양자수 0에 자기양수 0이라고.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 3빵빵. 얘는 4빵빵. 이게 끝이야. 아, 주부자가 이 뜻이구나라고만 알면 된다고. 그럼 이거는 2P잖아. 2P는 오비탈 에너지가 같은 애가 여기 3개야. 그때 얘는 0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1이란 말이야. 자, 요거 표현해. 빨간색.
얘가 얼마고? 2야 써있잖아. 요거 얼마니까? P니까 1이야. 0하고 1밖에 없대겠잖아 내가 이런. 자, ML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얘 좌표는 2, 1,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요건 뭘까? 2, 1 뭐라고? 0. 그러면 요건 얼마일까? 2, 1 뭐라고?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 지금? 오비탈이? 내가 주구장창 이상한 말을 잔뜩 해놨지만 니네가 저건 2, 1 빵이네? 요거 2, 1 마이너스 1이네? 그때 찾아갈 수 있으면 좌표를 찍을 수 있으면 끝난다고. 여기까지 다 하면 다음 시간에 뭘 줄 알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 얘를 표현하는 이 전자 표현해봐. 그러면 2, 1 마이너스 1에 누구라고? 플러스 2분의 1 한번 적어야 저 표시하자. 이해 갔냐? 그럼 얘 표현해봐. 2, 1 마이너스 1에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률함수를 썼더니 어디 있는지 모를 전자들을 우리끼리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아, 저기 있는 전자 얘기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알겠어? 그 마치 주부자스가 뭐냐면 너희들이 뭐 해외 펜팔 채팅을 하는데 너 어느 나라에 살아? 주양됐어요. 그 나라 어느 도시에 살아? 주양됐어. 너 어느 학교 다녀? 이게 자기 학교인데 마지막 너 남자여서야. 그거 표시하는 거야. 그럼 과학자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이거 어디쯤에 있는 어떤 모양을 한 어디 속에 포함된 전자겠구나라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자를 배치해보고 주기성 찾고 해볼 거야. 알았지? 그래서 숙제를 보호 전자 껍질까지만 줄게. 알았지?